안녕하세요, 오승렬입니다. 베스트 매칭, 이번에는 팬이 많은 그런 스피커죠. 바워스 앤 윌킨스 B&W 801D4를 살펴보고 D4는 어떻게 드라이브하고 어떤 앰프들하고 맞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4 버전들 800 시리즈가 나온 게 대략 한 벌써 4, 5년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핫한 건 딱 올해 2024년 이때 제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디오 페어에서도 801부터 전 모델이 시연을 하고 저도 직접 801 시연할 일도 있었고 재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출시되면서 이 언박싱하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품들을 언박싱하는 것도 촬영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또 오디오를 이렇게 콘텐츠로 이렇게 저같이 다루는 사람들은 처음에 나온 게 시점이 좀 지나면 꽤 빨리 잊혀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반 그 소비자들이나 좀 더 요새는 좀 이 사용자 그룹이 넓어져서 보편적인 오디오 사용자 그룹은 이제 801D4가 요새 한참 또 세일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도 좀 오랜만에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801D4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첫 번째, 여러 시선들이 있다는 거. 스튜디오 녹음용으로 쓰는 모니터라는 여전히 그런 존재로서의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가장 완벽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 그 완벽한 소리라는 그 정의가 참 개념 정의도 그것도 생각들이 또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소리의 스펙을 이렇게 내주는 그 주파수 특성, 물리적 특성, 기타 어떤 지표들을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스피커 중에 하나로 항상 꼽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화제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딱히 답이 없는 스피커이기도 해요. 그 자체가 그냥 어떤 액체로 말하면 약간은 증류수 같은 어떤 맛이 있고 어떤 특성, 어떤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진 그런 맛을 지닌 액체가 아니라 뭘 배합해서 사용자가 맛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직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런 상태로 제공이 되는 그런 어떤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스피커입니다. D4를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보면 이제 문자 그대로 다이아몬드의 4 버전, 4세대 버전인데 크게 보면 두 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비주얼적으로도 그래요. 805를 제외하면 800 시리즈는 전부 3웨이로 돼 있고 각 체인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미드레인지 이게 바워스 앤 윌킨스를 가장 차별화시킨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한 4, 50년을 그렇게 발전해온 스피커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운데 미드레인지가 케블라 소재를 쓴 노란색을 띤 그런 진동판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건 B&W야. 과거에는 그렇게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딱 시그너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2세대까지는 그랬는데 3세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작용을 해서 그 노란색을 포기하고 은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컨티뉴엄 콘. 그게 D3 버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D3가 되면서 색깔뿐만 아니라 성향 자체도 조금 이 선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D2까지는 이전에 B&W가 약 30여 년을 달려온 그 방향대로 그대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버라이어티가 생기면서 방향을 살짝 틀기 시작한 게 D3부터였습니다. 색깔을 괜히 바꾼 게 아니었죠. B&W 연구소장이 있어요. 그분이 D3를 발표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그걸 잠깐 읽었던 기억이 잠깐 생각이 나는데 약 80여 가지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스피커에서 80여 가지를 과연 바꿀 게 있느냐? 거의 전체를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 자체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용 모니터로 쓰는 쪽에서 그걸 강화시킨 게 아니고 사용자 쪽으로 좀 더 방향을 튼, 그러니까
집에서 듣기에 좀 더 좋아진 그런 BMW가 된 그게 D3였고, D4가 되면서 그 D3로 튼 방향을 좀 더 반듯하게, 새로 튼 방향을 좀 더 직선으로 만든, 그렇게 만들어진 게 4세대 D4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D4 버전이 되면서 이 801, 원래는 BMW의 플래그십이죠. 잠깐 800이라는 모델명으로 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D4 버전이 되면서 801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도 큽니다. 현재 BMW 라인업의 플래그십이면서 물리적으로 대단히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대역이 현존한 스피커 중에 가장 넓은, 아래쪽 대역이 13Hz부터 위쪽이 35kHz까지, 이거를 실제 플랫한 구간만 따져봐도 15Hz? 한 15에서 17Hz부터 시작해서 28kHz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스피커 중에도 대역이 20Hz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거스앤 윌킨스의 801 D4는 10Hz 중반대, 13Hz까지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아주 그 음이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나는 구간만 해도 15Hz 내외 이 정도의 저역을 재생하는, 그것만 해도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의미가 큽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분들은 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너무 뚜렷하죠. 낮은 음이 내려가는 그런 대역의 구간을 녹음할 때 이분이 이렇게 또렷하게 들리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구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듣는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공간을 표현해주는 그런 대역, 20kHz 이상을 한 30kHz 이상까지 그렇게 재현해주는 그런 넓은 구간을 거의 전 구간이 플랫하게, 그러니까 소리가 올라가면 똑같이 전 구간이 똑같이 올라가는 이런 그 주파수 특성을 보인다는 그런 물리적 특성만으로도 이 스피커의 어떤 물리적 특성을 항상 가장 완벽한 스피커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데서 보입니다. 그건 주파수 대역이 그렇고, 각 구간을 트위터, 미드레인지, 베이스 그 특성에 맞게 일단 체인버를 다 나눠놨다는 것도 그렇고, 그 특성에 맞게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는 이미 진동판을 다이아몬드로 써서 공간 재현과 가장 이 진동이나 물리적 특성, 진동이나 열에 견디는 능력이 탁월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음원에서 들어온 신호가 왜곡되지 않게 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그런 소재를 쓰고 있고요. 그 떨림이 뒤쪽에서 감소하는 배롱을 D3보다 길게 만들었죠. 그래서 고음이 조금 더 선명해진 효과, 그 다음에 고음에서의 하모닉스랑 그 음이 확산되는 느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된 그런 네 번째 버전으로 발전해 있고요. 더빈 헤드 속에 들어있는 컨티뉴엄 콘, 그 6인치 미드레인지는 뒤쪽에 이제 그 스파이더라고 해서 그걸 이제 바이오미메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실제 거미줄 자연계에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서 그런 걸 좀 더 자연스러운 어쿠스틱을 내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단단한 곳과 유연하게 작동해야 되는 부분을 그 소재와 디자인에 맞게 그렇게 구성했다는 것도 트위터와 다른 미드레인지의 구성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 에어로포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10인치 우퍼 2개, 이 아래쪽과 미드레인지 구간은 또 중간에 가죽, 롤스로이스 들어가는 가죽으로 또 서스펜션을 주기도 하고, 시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감촉으로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든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만든 게 D4 버전이었죠. 그 10인치 우퍼 2개가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거는 또 안쪽에 BMW 여지까지 상징하는 매트릭스 구조, 격자 모양으로 안쪽에 틀을 아주 견고하게 만든 그런 견고한 그 하우징이 지탱하고 있는, 그래서 베이스가 10인치 우퍼 2개가 정확하게 앰프만 완벽하게 구동해 준다면 아주 정확한 소리를 내는, 그리고 낮은 음까지 10Hz 구간까지 내려가는 낮은 음을 재생해주는 그런 놀라운 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포트라는 걸 둬서 밀폐형이 아닌 그 리플렉싱으로, 하지만 대단히 선명한 터뷸런스가 없는 그런 배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포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드레인지 뒤쪽에도 레조넌스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과 디자인도 갖추고 있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스튜디오이든 일반 가정 공간이든 방이든 거실이든 그 환경에 맞춰 쓸 수 있는
이게 한쪽 무게만 100kg가 나가는 굉장히 무겁고 사이즈도 꽤 큽니다.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를 그렇게 여러 환경에 쓸 수 있게, 전 대역을 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그런 곳곳에 그렇게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리지널 모델들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래쪽에서도 높이를 맞춰줘야, 특히 스튜디오에 쓰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만큼 대략 한 4-5cm 정도의 베이스를 받쳐줘야 그 모니터할 수 있는 높이, 귀 높이가 맞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800 시리즈들은 그대로 바닥에 놓을 수 있는, 특히 사용자가 설치하기에 편하게 위치를 이동할 때는 롤러로 바퀴가 있습니다. 아래 바퀴로 이렇게 움직이고 위치를 결정하면 스파이크가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사용자 편의 디자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과연 BMW의 이 800 시리즈들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냐, 어떤 앰프를 써야 되냐. 특정 앰프를 얘기하기 이전에 800 시리즈, 특히 802와 다른 802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은 일단 10인치 우퍼 2개, 이 에어로포일 우퍼 2개를 정확하게 동작시키는 그런 앰프가 일단 필요해요. 이전에 맥킨토시가 수입원이 같기도 했었지만 수입원 자체도 그 앰프와 그 스피커, 이 둘을 짝짓기 위해서 이렇게 커플링이 됐었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이 스피커의 어떤 레퍼런스가 됐던 거는 맥킨토시였습니다. 맥킨토시가 이 BMW의 특히 상위 제품들의 앰프로 유효했던 거는 그 뛰어난 드라이브 능력이에요. 800 시리즈를 드라이브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예 풀 파워 핸들링으로 아주 큰 힘으로 전후를 동작시키는 방법과, 아니면 정확한 동작을 멈추게 하되 그렇게 크지 않은 동작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건 이제 사용자가 본인의 사용 공간에 맞춰서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같이 큰 사이즈, 큰 공간에서도 정동작을 하는 게 이게 801 D4의 특징인데, 그럴 때 유효한 게 맥킨토시입니다. 맥킨토시 앰프가 출력들이 높기도 하지만 댐핑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놓고 신호가 끝나면 정확하게 멈춰 세우는 것도 맥킨토시 앰프의 장점입니다. 다만 이보다 좀 더 화사하고 고역 끝을 좀 더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런 앰프들에서도 이런 맥킨토시의 파워 드라이브와 베이스 컨트롤 이런 거는 따라오기 힘든 맥킨토시 고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스튜디오에서 쓰던 그런 파트너는 역시 오랜 동안 클라세였습니다. 클라세는 사실은 자체 존재감이 없이 BMW의 어떤 부속처럼 그렇게 동작한 앰프라는 인상이 좀 강한데,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은 특히 BMW의 어떤 한 패밀리가 된 2000년 초반부터는 거의 자체 존재감이 없어진 게 클라스의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클라스 앰프를 쓰는 분들은 주로 스튜디오용이거나 아니면 가정에 쓰더라도 나는 BMW의 어떤 개성을 가미하지 않고 원래 BMW 소리 그대로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은 클라스에도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원래 지적인 앰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죠. 그래서 클라스에 쓰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BMW의 재미는 사용자가 얼마나 음원에 있는 정보를 많이 끄집어내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표정으로 연출을 하느냐에 또 BMW의 재미가 거기 있습니다. BMW는 스튜디오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D3, D4 버전, D3 이후에 현재 D4 버전까지는 가정용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한 그런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용자들이 그걸 끄집어내는 건 사용자 몫인데, BMW가 어떤 스피커로의 가치가 높은 건 뭐냐면, 사용자가 색채를 살짝 집어넣어서 케이블 하나를 바꿔도, 그 다음에 앰프를 출력을 조금 낮추거나 전원부가 좀 큰, 용량이 큰 앰프를 들이대면 거기에 따른 스테이징과 어떤 파워 핸들링이나 미묘한 표현들, 세부 묘사, 그 다음에 공간 표현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게 어떤 거는 그 투입량만큼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스피커들이 훨씬 많죠. 근데 BMW의 재미는
반대편에서 보면 스튜디오용이니까 집에서 쓰는 건 좀 재미없겠지, 밋밋하겠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다시 반대쪽에서 보면 뭘 해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사용자의 몫인, 그만큼 투입한 만큼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좋은 문자 그대로 레퍼런스가 되는 스피커라는, 거기에 801D4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1D4를 이런 걸 알고 쓰느냐 아니냐는 그 스피커의 절반을 넘냐 안 넘느냐, 그걸 모른 채로 쓰고 있는 분들은 801D4의 한 절반도 못 쓰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리샵 내에 있는 앰프 중에 저는 역시 브루메스터를 추천하는 게, 브루메스터의 댐핑력으로 통제한 10인치 우퍼 2개, 그 다음에 이 브루메스터 신형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세부 묘사와 특유의 그 하모닉스 있죠. 음악을 듣기 좋게 만드는 여운 같은 이런 것들이 다른 앰프에는 없는 B&W의 중역대 이상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표정을 끌어내는 경우가 역시 브루메스터가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저는 처음 B&W를 듣는, 처음 바워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 이 801 같은 풀 레인지 대역을 갖춘 그런 대형 스피커를 쓰는 분들한테 처음부터 저는 그냥 브루메스터를 짝으로 그렇게 시청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B&W의 모든 능력, 대부분의 능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앰프 중에 하나가 브루메스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1D4의 가격을 감안하면 요새 뭐 할인을 많이 하고 있지만 088과 216, 욕심 같아서는 218과 077 조합이면 좀 더 좋은 소리가, 좀 더 큰 스테이징과 좀 더 큰 정교한 입체적인 공간, 이런 게 좀 더 많이 나타나겠지만 216과 088 조합만으로도 다른 앰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801D4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커플이 될 거예요. 베이스가 딱 정동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소리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베이스 다이나믹과 여러 악기가 한꺼번에 딱 몰리는 짧은 순간에 그런 분해력, 이런 걸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앰프가 역시 브루메스터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와 기타 매장들의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가격대까지 이 바워스 앤 윌킨스의 801, 뭐 다른 802, 803, 805도 마찬가지지만 전 모델이 그렇지만 가격이 진짜 손에 잡힐 만큼 내려와 있다는 게, 그게 지금 이 스피커를 새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원래 제가 아는 801D4 가격은 6천만 원대의 스피커였습니다. 요새 얼마의 행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많이 싼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피커를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그만한 앰프랑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801D4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방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스피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제가 모든 걸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 부분만 유념한다면 이 스피커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앰프를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어쩌면 이 스피커는 평생 본인의 시청실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딱 표본이 되는, 문자 그대로 레퍼런스 같은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 801D4와 본인이 좋아하는 앰프로 세팅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오디오는 또 굉장히 다채롭고 재밌는 그런 세계로, 또 그런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케이블의 변화, 공간의 변화, 또 플레이어가 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스피커 뒤쪽에 뭔가를 설치했을 때, 천정에 뭔가를 붙였을 때, 모든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스피커가 바로 바워스 앤 윌킨스의 801D4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801D4 이 스피커를 또 새삼스럽게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 스피커인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